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의 73%가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인 산부인과의 사직률이 가장 높았고 재활의학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직구로 들여온 식품 다수에서 마약류나 국내 금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적발 제품은 젤리와 초콜릿, 차나 음료, 과자와 식이 보충제 등 다양한 식품 형태로 유통됐습니다. 시중의 커피 믹스 가운데 라떼 제품에 일반 제품보다 많은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떼 제품 스틱 1개 포화지방은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의 최대 25%로 최대 13%인 일반 커피 믹스보다 많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 펠컨 9의 추진제가 임무 수행 후 착륙하자마자 폭발한 데 대해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펠컨 9의 발사는 금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간호사들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의료기관 62곳 가운데 59곳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9일 오전 7시 기준 한양대 의료원 등 59개 병원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임금과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의 보건의료노조원들은 29일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합니다. 하지만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조선대병원은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29일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출정식을 진행한 뒤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레지던트 사직률이 한 달여 만에 73%로 높아졌고 특히 산부인과와 재활의학과는 사직률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6일까지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 1,463명 가운데 7,627명이 사직해 사직률은 72.9%를 기록했습니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지난달 18일 기준 44.9%였지만 한 달여 만에 72.9%까지 늘어났습니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 474명 가운데 390명이 사직해 사직률이 82.3%로 가장 높았고 재활의학과가 80.7%, 방사선 종양학과가 78.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필수 의료 과목인 심장혈관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도 70%대의 사직률을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석 연휴 앞뒤 2주 동안을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률을 250%까지 올리고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이상 운영해 중증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속속 떠나면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29곳 응급의료 권역별로 한 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한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응급실에서는 K타스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률을 250%까지 대폭 올리고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을 이용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는 설 연휴 때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직 병의원 배정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증가 추세 이런 여러 가지들 고려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고 그 기관들은 지금 선정 작업에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자신들 것이라며 허락 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체코 특사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가장 보편화된 원자로인 가압수형 경수로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회사입니다. 지난 1969년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55년 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를 꺾고 유럽 원전 시장에 발을 들이려 하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원전에 자신들의 원천 기술이 들어갔다며 허락 없이는 수출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개발 초기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입장입니다. 15년 전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원천 기술을 걸고 넘어져 일부 설비 계약과 기술 자문료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이득을 노리고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속내는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기선 제압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원전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입장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자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효과를 좀 줄여보자,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조만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앞으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 자꾸만 많이 먹으면 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디선가 이 뒤통수가 좀 서늘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 총리의 특사가 방한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내년에는 과학기술계의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일괄 삭감됐던 기초연구 분야 예산이 원상복구됐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연구 현장 방문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를 찾았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를 둘러본 유 장관은 양자 컴퓨터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추격형이었던 연구개발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4조 3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기술이 곧 국가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전략기술을 선점해야만 합니다. 키스트는 과기정통부 산하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맏형격으로 이번 방문은 출연연 역할 재정립의 의미도 큽니다. 유상임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출연연의 역할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첫 현장 행보로 택했습니다. 한편 홀대로 논란을 일었던 기초과학 분야 예산도 삭감 전인 2023년도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약 19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5.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은 9.7조 원으로 예산안 삭감 전인 2023년보다도 6.5%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연구 분야 육성의 한 방편으로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핵심 인재를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이 높은 리튬 황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은 니켈 코발트 황화물 촉매에 질소를 도핑한 다공성 탄소 나노튜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리튬 폴리설파이드의 이동을 막아 배터리의 효율과 수명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폴리설파이드는 리튬 황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물질로 불필요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 펠컨 9에 대해 미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8일 미국 연방항공청이 이같이 결정하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펠컨 9의 발사를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날 새벽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인 스타링크 위성 21기를 탑재한 펠컨 9이 예정대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분리된 1단 추진체가 착륙하자마자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FAA는 캘리포니아에서 펠컨 9을 추가로 발사하려던 스페이스X의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존 에드워즈 스페이스X 부사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 시카고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우회하고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8일 칸쿤에서 출발해 시카고로 항해 운항 중이던 유나이티드 항공 737-902R편이 심한 난기류로 인해 멤피스 국제공항으로 우회에 착륙했고 승객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승객의 경우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다른 6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7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비행기에 안전벨트 표시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난기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현장 보시죠. 접수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92건 중 517건의 사례가 직간접 피해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계된 직간접 피해자는 교사 204명, 학생 304명을 포함하여 517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학교 구성원 5명 중 1명꼴로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합성물에서 자기 얼굴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교사 16명, 학생 13명으로 모두 29명이었습니다. 14명은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과 신상,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응답자의 62.3%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81.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꼽혔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별도 의견을 전했습니다. 조사나 제대로 하고 말해라. N번방 이후 달라진 게 뭐냐. 불쾌하고 역겹다. 주변 친구들이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게 슬프다. 내 몸은 너희들의 포르노가 아니다. 등 분노와 고통을 써주시기도 하셨고요. 대학생 연합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도 가해자 엄중 처벌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누군가가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나의 신상을 퍼뜨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여성들에게는 수업을 듣는 것, 캠퍼스를 거니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대학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경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중국에서는 AI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터졌습니다. 불과 300원이면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주는 채팅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 본업은 IT 업체 기술자인데 은밀한 부업으로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사진 속 여성들의 옷을 벗기는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진 한 장 가격은 원화로 불과 300원. 박리담의 수법으로 351명에게 7,000장 가까이 팔았습니다.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나 연예인 옷도 벗길 수 있다는 자극적 광고글까지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当好玩了，你看你现在弄的都是老百姓，还有学生。 현지 매체 신경보는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사고 파는 채팅방이 한둘이 아니라고 고발했습니다. 한 채팅방 참여자만 15,000명, 13,000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1,000원 돈만 내면 나체 사진을 만들어주고 동영상 얼굴 합성 요금도 4,000원이 안 됩니다. 처음엔 유명인들의 사진 위주로 합성이 이루어지다가 지인이나 동료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去教师的、去同事的，就他们女同事的这种各种图片，它其实都有。 지난 3월 출시된 화웨이 스마트폰의 AI 사진 보정 기능마저 옷 벗기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AI 修图的话，就是它可能是存在一些就是您说的这个问题，您再期待一下后续的优化，您看可以吗？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일찌감치 딥페이크 규제에 나섰지만 음란물 합성이나 사기 등 악용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식약처가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30여 개를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대마를 비롯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주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인데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검색 사이트에 HHC5를 입력하자 젤리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옵니다. HHC5는 대마와 비슷한 환각 증상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인데 해외 직구로 버젓이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처럼 마약 성분이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 34개를 조사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금지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검사 결과 구매 검사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 성분도 함께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4개 제품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젤리나 초콜릿은 물론 차나 음료, 과자와 식이 보충제 등 다양한 식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모두 영국이나 네덜란드, 미국 일부 주와 같이 대마가 합법화한 곳에서 유통되는 것들이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해당 식품을 섭취하는 건 물론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청엔 통관 보류를, 방통위엔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믹스 가운데 라떼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포화지방 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스턴트 커피 믹스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라떼 제품 스틱 1개의 포화지방은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의 최대 25%로 최대 13%인 일반 커피 믹스보다 많았습니다. 당류는 일반 제품이 하루 기준치의 최대 7%였고 라떼는 최대 5%로 나타나 일반 커피 믹스가 당분이 더 많았습니다. 카페인은 일반 제품 스틱 1개에 평균 49mg,
라떼 제품에는 평균 40mg이 포함돼 있어 일반 커피 믹스의 카페인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인스턴트 커피 믹스가 카페인 함량 의무 표시 대상은 아니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해 업체 측에 자율 표시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에도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이 크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70세 이상은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알고 있었지만 40대에서는 50.7%, 또 30대에서는 24.8%만 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성인 100명 가운데 10명이 고혈압 환자인데 이 가운데 7, 8명은 자신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70세 이상은 77.6%가 인지하고 있지만 30대는 44.1%, 40대는 53.3%만이 본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악화로 젊은 층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청장년층 건강관리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과 농가의 노동력을 줄이면서도 사과 품질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재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수직으로 자라던 사과나무 가지를 옆으로 뉘어 수평으로 자라게 하는 재배 방식인데요. 도입 농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이 사과 농장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모양이 특이합니다. 가지가 밑둥에서 Y자 모양으로 갈라져 곱게 뻗어올라 있습니다. 키가 3m 안팎으로 일반 사과나무보다 2m 정도 작습니다. 방충으로 돼 있던 기존 사과나무를 이축 수용으로 바꾼 건데 농사짓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가지가 평면으로 자라다 보니 햇볕을 골고루 받아 사과 품질이 균일하고 가지치기와 수확에 투입되는 노동력도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농사 짓는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평면을 하다 보면은 일단 걸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절감되고 또 약재 적화를 하기도 편하고 기계화를 하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는 굉장히 좋고요. 이축이나 다축으로 나무 모형을 바꾼 평면형 수영 재배는 지난 2018년 3헥타르에서 지난해 362헥타르로 껑충 뛰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검증 결과 기존 재배 방식보다 노동력을 무려 20분의 1이나 절감시키고 생산량은 2배 가까이 많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키가 작은 형태다 보니 광합성 효율이 높고 공기 흐름이 원활해 병해충에도 강합니다. 가지치기, 방제 등 기계화와 노지 스마트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노동력을 20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형 재배 체계를 2030년까지 13,000헥타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9일 영유아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묶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40%만큼 줄이기로 정한 것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는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직구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간식류에서도 국내에서 금지된 마약 성분이 함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아이들이 접하기 쉬운 젤리 등의 형태라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구매에 먹지 않았다 해도 단순 반입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위해식품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